와중에 살아남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살아남냐?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를 봐야 된다. 중국이 점유율이 숫자로 보이는 시점이 되면 저는 국내 업체들의 그거는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전기차 섹터의 그 성장세가 네. 35%에서 한 22%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약간 고금리 같은 측면들이 조금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네. 그 고금리 측면도 있고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요를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국내 배터리셀 업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SK온은 포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LG엔솔은 GM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LG엔솔이나 SK온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로서는 1등, 2등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GM이나 포드의 부진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고, 그런데 반대로 삼성 SDI는 물론 GM 비중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삼성 SDI의 주력은 스텔란티스하고 BMW랑 뭐 현대차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하는 다른 밸류체인, 삼성 SDI 밸류체인은 조금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른 완성차,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는 완성차가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BMW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요, 혼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완성차마다 다른 거지 그거를 전기차의 수요가 뭐 다 꺾인다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수요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려면 휘발유차보다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랑 중국은 전기세가 엄청 싸가지고 그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너무 큰 거고, 미국은 휘발유 값도 너무 싼데다가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탈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막말로 트럼프까지 당선이 돼가지고 IRA 법안을 폐기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전기차 빨리 안 만들면 너네 벌금 엄청 때릴 거야, 그 일반 완성차 업체들한테 엄청 페널티 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전기차 업체들을 푸시해야 되는데 그 푸시가 안 되면 전기차 업체들이 당장 돈이 되는, 왜냐면 지금 테슬라 빼고는 적자거든. 테슬라랑 현대기아차 빼고는 전기차 사업부가 적자니까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좀 큰 우려연이고, 근데 전기세가 너무 비싼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이 대안이 없냐? 유럽도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세가 엄청 싸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기차 시장 커지려면 이 신재생이나 원전이 같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 좀 부각이 되면 전기차 그 소비자 선택하는데 상당 부분의 측면이 보완될 그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산 그 CATL이나 BYD 배터리가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 지금 계속 벼르고 있어요. 사실 유럽이 엄청 관세 때리려고 해요. 왜냐면 독일에서 싹 중국이 기술만 빼가고 실제 독일 차를 중국에 많이 못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국을 얼마나 막 중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중국을 엄청 뻥튀기 해가지고 중국 막 CATL하고, 최근에도 기사 보면 CATL하고 LG엔솔 격차가 완전 줄어들다 못해 거의 붙었다, 그 기사가 났거든요. 시장 전체 침투율. 심지어 그 중국 로컬을 제외한 유럽에서도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매달 완성차가 팔리는 데이터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CAT 들어간 일부 차종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들어간 차종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유럽에서 15에서 20% 관세를 때리면요, 중국차 자체의 그 경쟁력들이 저는 급격하게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LFP에 대응할 만한 차세대 양극재나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려고 해요. 그게 올해가 원년입니다. 24년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용어인데 하이만간, 만간리치, 고전한 미드니켈 상용화가 24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긍정적인 걸로 막 또 막
이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또 2차 전지 그렇게 깨졌는데 또 펌프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숫자로 보이는 시점이 되면 저는 국내 업체들의 그거는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뭐 가동률이 막 뭐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동률도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 그 계획을 조정하는 거지 가동률이 예를 들어 80%대에서 50% 떨어졌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 보고 있고 지금 확인한 거는 대략 한 75% 정도 가동률은 유지되는 그러니까 LG엔솔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상당히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삼성 SDI는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대차 물량도 있고 신규로 볼보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를 계속 낸다. 그래서 그거는 차종별로 다 다르고 배터리 셀사별로 다르고 그래서 무슨 밸류체인이 하나 될 거냐에 따른 그건 개별 기업단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섹터는 이렇게 줄더라도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네. 약간 뭐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쵸.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남는 업체는 주가가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어디 밸류체인에 속하는 거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미국의 그 전방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주가가 네. 한 260불 갔다가 한 180불까지 거의 30몇 프로 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매력적인 업체들 휘발유차들이 그러니까 원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기아차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4분기 때 테슬라 영업이익률보다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 더 잘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작정하고 맘먹고 전기차 미친 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못 당해낼 거라고 봐요. 근데 테슬라는 너무나 이 강력한 이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테슬라의 그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뿌려놓은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조 컴퓨터를 이용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종의 테슬라도 강력한 AI 인공지능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이런 그냥 전기차 만드는 업체로 안 보고 그 데이터를 리소싱하는 업체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몇 배 더 줘야죠. 진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그런 밸류를 줘야 되는 거고 전기차 업체로 보면 저는 경쟁력이 계속 잃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은 엄청 컸는데 사이버트럭 지금 이제 생산해봤자 생산 대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26년도까지 200만 대 전기차 그 현대기아차는 그 계획을 안 줄였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6년까지 200만 대.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스텔란티스가 24년도부터 신차를 본물처럼 쏟아낸다고 했거든요. 대략 8종에서 10종까지 쏟아낸다고 했고 BMW도 지금 저가 차종까지 그 가격 밴드 구간을 넓혀가지고 BMW가 하이엔드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니 BMW 해가지고 전기차 신차가 굉장히 계속 엄청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는 계속 경쟁력을 잃을 거고 테슬라를 AI나 이 빅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더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전기차 관점보다는 테슬라는 빅데이터나 AI 쪽을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로봇까지. 네, 로봇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 좀 못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지연됐을 거로. 뿐이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갈 미래라고 봐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꺾인 거지.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가긴 간다. 네, 왜냐면 모든 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한 번에 정체 구간 없이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캐즘이라고. 지질학적 용어로 얼리 어답터들이 다 쓰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한 정체 구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친환경 탈탄소라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를 떠나서 소비자가 선택할 만큼 엄청 매력적인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7년 전, 8년 전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대항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온다? 저는 전기차 앞으로 그 상당히 신차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요는 살아날 거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때문에 그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끊어버리면 전기차 산업이 박살난다. 심지어 독일이 보조금 중단하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 자체로 도생해서 늘려야죠.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IRA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바꿔버리고 그렇게 약간 정부 정책만큼 개별 기업의 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우려되는데 그런 뭐 핵폭탄급 뭐 트럼프가 IRA를 뭐 싹 다 뒤바꾸고 갈아엎지 않는 한 그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전기차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의 선택은 문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싸져서 매력적인 가격대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옛날에 화석 태워서 만든 석탄 화력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원가를 만드는 그 발전 단가의 그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 동일해지는 순간 신재생 에너지가 폭풍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 싸지면요. 전기차하고 일반 차하고의 가격 그 저항 구간이 동일해집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 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휘발유차 평균 가격은 얼마냐? 48,000불이요. 불과 6% 7%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배터리 가격 싸져가지고 전기차 더 싼 차가 나온다? 그럼 소비자가 휘발유차로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런 호재 네네. 기대되는 미래 네. 진짜 그 순간이 오면 진짜 폭등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네네. 이렇게 빠졌으니까 극심하게 빠진 눌려 있는 만큼.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게 뭔가 물꼬가 터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캐즘 네네. 그 그래프를 신문에 많이 좀 나오는 네, 맞아요.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가 되면 이제 올라갈 때는 그쵸. 전고점도 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살아남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살아남냐?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를 봐야 된다. 저는 최근에 놀란 거는 에코프로가 지금 아시죠? 그 자원 리튬 관련된 업체 막 인수하고 하려고 현금 실탄을 1조 넘게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매년 그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만 7조 5천억이 넘어요. 7배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포스코는 생존할 수 있고 네. 생존 가능성 뭐 미래일은 네. 모르지만 모르지만, 누가 1등할지 네. 모르지만 또 뭐 혹시 있을까요? 생존할 가능성 저는 LG그룹이죠. LG그룹. 네. LG는 요새 LG화학 좋다고 얘기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LG화학 현금 흐름만 빠르게 봐드릴게요. 네.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랑. 저는 그래도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좋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뭐 회계사 될 건 아닌데 심플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계속 늘어나는 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제조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발생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영업으로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업활동 현금 흐름 5조인데 투자활동은 7조다? 그럼 2조를 어디 가서 빚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벌써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어디서 자꾸 외부에서 빚을 지는 거예요. 차입을 해오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베스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 되고요. 네.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고 있어야 되죠. 빚은 계속 갚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LG화학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6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25년도에 8조 8천억. 네. 2조 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9조 8천억. 그러니까 요 갭이 중요한데 요 갭이 올해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3조 정도 갭 존재하고 지금 내년에 이게 1조 가까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올해는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네요. 네. 3조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조 7천억. 근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3조 9천억에서 3조 7천억, 내년에 3조 4천억. 2천억씩 지금 2천억, 3천억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거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하면 아마 월등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LG와 같은 이제 든든한 뭐 모기업이 네. 좀 받치고 있는 네, 뒷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불황이고 이렇게 네. 캐즈미를 겪을 네. 때는 또 버텨야 되니까요. 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업은 진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좀 지금은 너무 섣부를까요?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멈추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잖아요. 기업들이 결국은 아까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월등히 중요하고 회사의 이익이 좋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값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 리튬 가격 빠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계속 빠지기만 하냐? 뭐 예를 들어 많이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단결적 양극재를 가장 빨리 5월달에 양산해가지고 최근에 수율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N65랑 N86 수율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수율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월달부터 생산했으니까 그게 수율 잡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적 양극재 비중이 1분기에 10% 언더에서 2분기에 20 몇 프로까지 올랐고요. 3분기에 41%까지 올랐어요. 단결적 양극재는 훨씬 더 하이엔드급이에요. 에너지 밀도도 좋으면서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더 하이엔드란 얘기는 조금만 넣어도 그만큼 주행거리 성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하이엔드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네. 그게 원가 측면에서도 이득이 조금만 넣어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원가 줄이는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단결적 양극재가 이 포스코 퓨처엠 측면으로 보면 생산 원가, 포스코 퓨처엠 자체의 생산 원가를 6에서 11%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럼 올해 예상하는 건 뭐냐? 미니멈 55% 이상이거든요. 그럼 단결적 양극재 생산하면 포스코 퓨처엠 마진도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을 비쌀 때 안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물론 코스모 신소재는 MLCC 부품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도 영업이익률 8.9%까지 나왔거든요. 네. LG 화학의 8.3%를 뛰어넘었어요. 역대 최고 양극재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박살만 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회복되냐? 그러면 이제 2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분기를 보면 주가는 또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음극재 업체들 얘기하신 대로 많잖아요. 그다음에 엔캠처럼 갑자기 급등한 업체도 있고. 네. 그러면 어디가 저는 가능성이 있냐? 지금 심지어 테슬라 말고도 지금 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는 가장 포지션이 큰 거는 각형입니다. 각형을 많이 쓰는데 각형은 이제 무겁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거죠.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 측면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근데 유럽은 BMW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각형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혼용해서 쓰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통형의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비율이 20%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격하게 올라와가지고 23%, 아마 올해는 26%, 27%까지 올라가면 그 3%의 점유율이 진짜 크다고 보는 게 원통형을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 그러면 원통형을 다 너무 잘하거든요. LG 엔솔도 잘하고 있고 삼성 SDI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LG 엔솔하고 삼성 SDI 배터리 중에 원통용이 주목을 받을 거고 원통용 배터리 관련된 니켈 도금 강판하는 TC 스틸이 저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그럼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단결정 양극재 써야 되고요. 그럼 또 단결정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포스코퓨처럼 당연히 주목받을 거고 그다음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실리콘 음극재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이 전혀 부각을 못 받은 이유는 딱 그거였거든요. 소비자의 선택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맞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중에서도 최고 대당 뭐 2, 3억 하는 차에만 들어간다는 그런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대주전자재로 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드디어 SK 온에 납품했거든요. 그럼 SK 온은 포드에 들어가는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주력이거든요. 그럼 상용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이엔드에서 완전히 그 일반 볼륨 차종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건식 전극 공정 자체도 부각받지만 차종 자체의 볼륨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질 거고 그럼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1+1으로 따라다니는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래서 원통용의 최대 수에는 TC 스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건식 공정의 최대 수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한 3년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돈을 많이 벌려면 떨어질 때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맞습니다.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도 계속 사야 되는데 그쵸. 막상 떨어지면은 못 사죠. 안 사고 욕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욕하죠. 진짜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버티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 투매가 나왔어요. 아,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에서 에코프로에서 견디다 못해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분들 던지셨는데 예를 들어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실 수 있을까요? 또 올라가는 비싼 타이밍에 사시면 2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 게 그렇다고 뭐 물타기 그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현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다 반도체 얘기하고 리서치 센터에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꼽은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12월 달부터 벌써 2달 만에 주가 땡겨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나오는데 6배 갔어요. 6배. 네. 그걸 뭐 그런 회사들 뭐 발굴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최대한 좀 저평가됐는데 폭풍 성장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 더 고민 많이 해서 아직은 1월달 데이터로 연간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다음 달 정도에는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뭐가 진짜 주력 산업이 될지 24년도에는 뭐가 진짜 구조적 성장주가 될지 그걸 꼭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뭐 아까 제주 반도체들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뻥튀기해서 올려놨는데 여전히 모든 기관은 다 반도체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오히려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2차 전지는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만 수급이 붙어주면 개인들 투매까지 나온 마당에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 주가는 누가 압니까? 10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뒤늦게 올라타서 이게 물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쌀 때가 되게 있었는데 그때 또 있었죠. 주목을 못 받고 네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맞아요. 있다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온 건데 이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공부하고 처음에 또 약속했던 바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를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그쵸. 지금 사면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올라간 것보다 작년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25년, 26년 3년의 텀을 보고 하셨으면 전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70% 80% 가격이 떨어졌어요. 70% 80% 떨어졌는데 그 가격에도 내가 신규 현금이 있어서 여전히 그걸 사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 그럼 주가 빠졌다고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2차 전지 업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보니까 데이터 보면 실적이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15에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업종이랑. 반도체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 숫자가 찍히나? 사람들의 기대값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걸 끊임없이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시는데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와 더불어서 계속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남들이 계속 나쁘다고 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